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올려드린 학습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학년도 수능문제 나와 있거든요.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탐구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탐구 과정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설이 있네요. 가설이 있다는 거는 무슨 탐구죠? 네, 바로 연역적 탐구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연역적 탐구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소화요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 다음에 탐구 설계 어떻게 했냐면 시험관에 1번과 2번을 놓고 그 다음에 같은 조건으로 물질을 첨가했대요. 그 다음에 37도씨에서 반응시킵니다. 그쵸? 결과는 시험관 2에서만 녹말이 분해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만. 이때 결론을 보시면 소화요소 X는 녹말을 분해시킨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험관 2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화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시험관 1에는 소화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겠죠. 아래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이 탐구 과정 결과와 결론을 얻기 위해 기억과 니은에 가장 적절한 것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관 2번에 즉 니은에는 소화요소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거는 1번밖에 없으니까 답은 1번이에요. 이처럼 1번과 2번 시험관에서 특별한 조작을 가한 2번 시험관 같은 거를 실험군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1번처럼 아무런 조작도 가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2번과 같은 실험군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를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군에 증류수를 넣었어요. 근데 이 증류수를 넣고 여기는 소화요소를 넣으면 이거 자체가 증류수 자체가 조작 변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니은에도 똑같이 증류수를 같이 맞춰서 넣어준 거예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는 푸른 곰팡이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플레밍은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푸른 곰팡이가 굉장히 유명한 아이인데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이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생제는 뭐냐면 항생물질이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항생물질, 항생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세균에 의한 이 질병이 발생하게 된 병이라고 하면 반드시 항생제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감기라고 해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처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항생제의 대표 주자가 바로 페니실린이고 이 페니실린은 바로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얻어진 항생물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푸른 곰팡이는 생물의 5개 분류에 따르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균계에 들어가요. 그럼 생물의 5개 분류에 들어갔다는 건 푸른 곰팡이 자체는 생물이란 얘기잖아요. 이 균계에 들어가는 이 생물로는 버섯과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생물이란 얘기네요. 쉽게 말해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갈게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백신을 접종하여 예방할 수 있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는 무생물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물의 특성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생식과 유전이 가능해. 기억하시죠? 근데 이 생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수 분열을 통한 유전자 조합이 있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무생물로서의 특징이 효소가 없다 그랬어요. 이 효소가 없는 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도 효소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기생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자가 증식이에요. 이걸 세포 분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 증식 정도로 생식을 하게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를 한 100만 마리 만들면 이 중에 이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유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이 가능하니까 생식도 가능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 환경에 살아나는 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해요. 적응. 그 다음에 그게 다음 세대의 유전자로 남게 되면 이게 진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물적인 특성입니다. 무생물로서의 특성은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 대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 안에 기생합니다. 이걸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활물기생이라고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만약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예, 독감에 걸린 저는 이제 제 몸 안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냐? 제 몸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을 해요.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면서 이제 자가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여러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이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생물로서의 특성은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생물로서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해요. 기역으로부터 피니실린 발견되었다. 이거 맞죠? 네. 니은은 즉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제사하지 못한다. 맞죠? 디귿, 기역과 니은 모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퀴즈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제가 이 퀴즈 풀어야 되는 이거 좀 지울게요. 먼저 이제 옆에 문제를 보시면 대장균에 침입한 바이러스가 A래요. 대장균 B, 그 다음에 정자가 있습니다. 이거에 나타나는 생명현상의 특성. 먼저 바이러스는 제가 생물 아니라 그랬어요. 대장균은 세균이니까 생물이죠. 정자는 저희 이 남학생들 몸 안에 있는 정자 알고 계시죠? 정자, 난자 알고 계시죠? 이거의 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볼게요. 정자 하나가 세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밑에 보시면 A와 B는 세포 구조이다. 제가 A 세포 구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아닙니다. 니은 A와 C는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우리가 바이러스는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가 증식을 한다 그랬어요. 이거 맞아요. 근데 정자 자체가 세포 분열 능력이 있나요? 우리 몸 안에는 정원세포나 나논세포가 있습니다. 이 정원세포나 나논세포가 감수 분열을 해서 얻은 게 정자지 정자 자체는 세포 분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디귿, B와 C는 물질 대사한다. B, 대장균은 세균이잖아요. 원핵생물입니다. 정자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식세포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질 대사 할까요? 당연히 대장균은 하겠죠. 정자는 할까요? 정자는 엄청나게 빠르게 꼬리를 움직이면서 수란관 상부에서부터 난자를 만나기 위해 엄청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운동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를 보통 이 중간 부분에 가지고 있거든요. 머리와 꼬리 사이에 중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자는 물질 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바이러스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생물적인 특성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유전과 생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유전 물질이 있고 이 유전 물질을 숙주 몸 안에서 여러 효소를 이용해서 자가 증식을 해서 개수를 늘리게 돼요. 그래서 숙주 세포의 효소로 물질 대사가 가능해. 즉 효소로 유전에 관련된 증식도 하고 숙주의 효소로 세포 호흡도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무생물적인 특성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효소가 없어서 숙주 밖에서는 물질 대사를 못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가 증식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가 존재하거든요. 이 돌연변이가 많다는 거는 곧 그 환경에 변화가 찾아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적응 능력이 좋습니다.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마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체가 살아남으면 그 환경에 적응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면 그게 진화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은 유전과 생식이 가능하고 적응과 진화가 가능해. 그 다음에 무생물적인 특성은 세포구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숙주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포 분열을 통한 증식할 수가 없다. 이거 무슨 세포 분열은 스스로 우리 몸 안에서 효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카운트되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하는 이 증식은 세포 분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숙주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이 생식하는 데 쓰고 단순한 증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몸 밖으로 나와서 이걸 조립하는 재조립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이 분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옆에 보시면 바이러스, 세균, 각종 세포 해가지고 비교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이 실험 중에 하나거든요. 바이킹호가 화성에 보낸 무인 탐사선이에요. 여기에서 화성에 이 탐사선을 보냈을 때 3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화학식을 좀 아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볼게요. 먼저 화성 토양을 가져다가 CO2를 집어넣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알아야 되는 화학식.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6분자의 물분자를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포도당 1분자를 만들어요. 이 과정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광합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광합성 과정을 보시면 여기다 CO2 앞에다가 표시를 해요. 방사성 표시를 하는데 C 앞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 이 C가 어디로 가냐면 포도당의 C로 갑니다. 만약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는 실제 화성 토양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광합성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광합성은 물질 대사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화성에 생물이 있구나 이걸 밝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동화작용 실험 볼게요. 먼저 화성 토양에다가 14CO2와 빛을 쏘아준대요. 왜? 이때 필요한 게 빛이잖아요. 광합성에는 빛 에너지 필요한다고 배우셨죠? 그러면 아마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 즉 포도당이 만들어질 거야. 이게 가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충분히 준 후 14CO2를 제거하고 광합성에 의해 합성된 유기물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14CO2와 구분하기 위해 이거를 제거한다. 3번 토양에 가열한 14CO2의 발생 여부를 방사선 계측기로 관찰한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만들었어요. 다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얘를 가열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을 가열한대요. 가열하면 이 포도당을 지금 연소 반응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다시 C6H12O6이라고 하는 포도당을 가열했어요. 가열한다는 말은 산소랑 산화 반응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소 반응이나 세포 분열 과정이나 과정은 똑같았죠. 효소가 관여하냐 안 하냐 이 차이였습니다. 얘를 산소를 넣고 가열을 하면 이 아이가 분해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CO2 플러스 6H2O. 아까 제가 표지된 이산화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표지된 포도당 만들어줬죠. 다시 표지된 포도당 다시 가져와서 산소랑 반응시켜서 다시 표지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야 뭐가 일어나는 거죠? 세포호흡. 여기서는 세포호흡이 아니라 연소반응입니다. 연소반응. 반응은 똑같아요. 반응식은.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대요. 얘가 만들어졌다면 두 번째 가열을 해서 이 과정을 했을 때 당연히 6CO2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 이 방사선 계측기는 6CO2를 찾아내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방사선 계측기에는 14C가 포함된 기체 6CO2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가 안 일어난 거죠? 이게 안 생겼을 수도 있고 이게 안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물질 대산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광합성은 안 일어났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광합성 안 일어나. 보통은 이 유기양분을 측정하는 장치를 넣기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14C를 넣은 영양소 포도당 넣었어요. 똑같이 이걸 넣고 다시 어떻게 했냐면 여기 화성 토양 보이시죠? 화성 토양을 집어넣습니다. 화성 토양을 넣었을 때 만약에 이 토양에 생물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되죠? 세포 호흡 과정을 진행을 해가지고 6CO2 만들어야 되겠죠. 나 실험 보시면. 근데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방사선 계측기에는 14C가 포함된 6CO2가 없었어. 뭐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세포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광합성 안 일어났어요. 가실험에서. 동화작용 실험. 즉, 6분자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든 일 없었구나. 첫 번째 실험은 그걸 증명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 실험은, 여기 이렇게
포도당 한 문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즉 14C를 하면 영양소의 제일 간단한 단계가 지금 포도당이잖아. 이걸 집어 넣어가지고 6CO2 생기는지 봤더니 그게 안 생겼는데, 그럼 여기에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곧 뭐를 얘기하냐면 이 안에 생물이 없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안 일어났겠지, 이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볼게요. 다도 똑같습니다. 영양소를 넣었대요. 영양소를 넣고 토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를 분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생물이 있다면 영양소가 있을 때 무슨 과정을 해야 될까요? 얘가 산소랑 결합해서 이게 발생해야 되겠죠. 이거 두 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의 생성으로 인해서, 즉 세포 호흡의 결과로 인해서 기체 조성이 CO2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체 조성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고 기체 분석기를 달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기체 조성이 변화하지 않았어. 나타냈어요. 그래서 기체 조성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는 세포호흡 안 일어났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다는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요. 왜? 생물이 없기 때문에. 가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광합성이 안 일어났어, 이 말이거든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뭐를 통해서 알았냐면, 얘가 막상 생겼다면 얘를 분해해서 가열했을 때 이런 일이 6CO2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겼거든. 그럼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다는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그럼 왜 광합성이나 왜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화성 토양에 생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이게 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린 광합성 화학식이나 세포 화학식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본인이 이제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017년 수능 문제입니다. 먼저 그림은 사람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최종 분해 산물과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O2와 CO2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포도당을 세포호흡했대요. 이때 들어가는 기체는 뭘까요? 세포호흡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기억은 O2네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고, 이때 뭐가 생겼냐면 CO2하고 H2O 생겼죠. 앞에 적어드리는 화학식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 그림을 보시면 인산 3개 붙었네요. 이거 뭘까요? 트리포스페이트라 그래서 ATP입니다. 인산 2개 붙고 하나 떨어져 나왔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ADP, 디포스포스테이트. 그러면 인산이 3개 붙은 ATP에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랬죠. 하나 뜯어져 나올 때마다 7.3씩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산 하나가 뜯어져 나온 거예요 지금. 얘는 ADP가 됐다는 건 ATP에서. 그럼 이제 봅시다. 기억은 CO2이다. 이거 맞나요? 틀렸죠? 기억 있는 거 그냥 지우세요. 문제 푸실 때는 기억이 없는 거면 적어도 내가 답을 찍어도 2번 아니면 4번 찍어야지 1, 3, 5번을 찍었다는 건 제가 공부 진짜 대지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니은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곳이죠? 미토콘드리아는 일반적으로 세포 호흡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포 호흡을 하면 ATP를 만드나요? 아니면 ATP 쓰는 곳인가요? 보통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38개의 ATP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ATP를 생성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럼 ATP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A인가요? B인가요? 예, 당연히 ATP 생성 과정은 이 과정이잖아요. 그럼 B가 일어나고 있네요. 이거 맞는데? 그쵸?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디귿, 가에서 생성된 에너지 일부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세포호흡 과정에서 60%는 열로 방출한다고 얘기 드렸거든요. 이 열로 방출한 이 열을 가지고 우리는 체온 유지에 사용하고 나머지 40%만 ATP 합성에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ATP 되게 한 38개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에 생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2016년 6월 모의고사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A 나와요. A 어딘가요? 간이죠. B는 이자입니다. C는 콩팥이죠. 콩팥. 심장이라고 하는 콩팥입니다. 배설하고 상관 있는.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 배설계 일부를 각각 나타낸 것이고 A, B, C는 각각 간, 이자, 콩팥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특징을 다 줬어요. 그쵸? 1번 A에서 요소가 생성된다. 맞죠? 우리는 암모니아를 그대로 암모니아로 배설하지 않고 간으로 보내서 요소로 바꾼다 그랬어요. 기억 맞습니다. 니은 B는 이자이다. 맞네요. 디귿 C는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래요.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보통 ADH를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이 항이뇨 호르몬,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이라고 합니다. ADH라는 호르몬은 신장에 작용해서 무슨 기능을 하냐면 수분의 재흡수를 도와줘요. 우리 몸의 66%가 수분이에요.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흡수 없이 물을 다 내보내면 우리 탈수 현상 생겨요. 그래서 ADH를 분비를 해서 최대한 몸 밖으로 나가는 수분을 재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체내 삼투압 조절을 하는데 이 호르몬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다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대사성 질환이에요. 제가 왜 이거 한 번 더 설명하냐면요. 이게 올해 처음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 볼 때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 교과서가 변경되면 새로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 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에 이상이 있는 병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나와 있죠. 이때 이 대사성 질환의 대표 주자가 바로 당뇨병이에요. 이 당뇨병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거든요. 이거 출제 굉장히 많이 돼요. 먼저 당뇨병은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먼저 1형은 이 당뇨병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인슐린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1형 당뇨병이에요. 2형은 호르몬이 보통 표적기관에서 작용을 할 때 이 인슐린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수용체에 이상이 있는 게 바로 2형 당뇨병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호르몬 자체에 문제 있는 경우. 두 번째,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왜? 수용체가 얘랑 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당뇨병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혈당 조절할 때. 고지혈증, 혈액에 지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많을까요? 보통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은 상태로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거 비만인 경우도 많이 있고 나이가 들면 이 물질대사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세 번째, 구루병, 비타민 D 결핍으로 뼈와 질량의 강도가 감소하는 질병이래. 이거 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비타민 D 결핍 경우에는 하루에 보통 30분 이상 햇빛을 쏘이면 훨씬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 탄다고 햇빛을 너무 싫다고 할 게 아니라 선크림 바르시고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요즘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햇빛 30분씩 받으면서 좀 주변 동네 한 바퀴씩 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거의 원인 한번 볼까요? 유전적 요인. 보통은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면 나도 당뇨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뭐까지 유전이 되냐면 실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얼굴을 보고 엄마 얼굴 보세요. 닮았다고 생각해요? 안 하죠. 근데 내가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거울을 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엄마 얼굴이랑 본인 얼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식욕도 유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취향 같은 것도 굉장히 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신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지, 몇 살에 무슨 암이 올지까지 예측하는 게 가능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 대사성 질환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유전입니다. 그 다음에 노화. 나이가 들수록 물질대사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살이 찌면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지방 섭취, 흡연 이런 것들이 바로
대사성 질환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비만이에요. 제2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양보다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면 우리가 보통 포도당이 많이 들어와도 저장할 때는 피하지방으로 피부 밑에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활동 안 하면 당연히 이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이런 거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비만이 사실 가장 큰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다루어 놨어요. 그럼 이제 이 대사성 질환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50대 A는 얼마 전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대요. 이때 의사는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A에게서 식이요법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했대요. 운동을 꾸준히 하여 근육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도 좋아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병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대사성 질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 고르셔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거는 내가 에너지를 많이 먹으면 보통 사람은 보통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몸에 근육량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근육량은 뭐가 다르냐면 일반 보통 사람보다 근육량이 높다는 건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도 보통 높게 유지가 되고 땀도 더 잘 나고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만이 될 확률이 높겠죠. 똑같은 양이 들어와도 많이 쓰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쪄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엄청 작죠. 디귿, A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1일 대사량보다 많은 에너지 먹으면 안 돼. 조금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쉽죠? 왜?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볼 때는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주세요. 네, 이제 이어서 이번에 본 모의고사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거 11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림은 각각 사람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먼저 보시면 세포 호흡은 포도당하고 산소를 원료로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O2가 되고요. 이때 이 포도당을 산소 가지고 쪼갠 게 이산화탄소와 물이기 때문에 니은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기억, 니은은 이산화탄소이다. 기억 맞네요. 동그라미 하시고. 세포호흡에서는 포도당이 환원된다.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산화라고 하죠.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 산소랑 분리되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 있는 거 지워주세요. 그럼 적어도 답을 1, 3번으로 고르셔야 되겠네요. 디귿,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의 60%는 열로 발산되고 나머지 40%만 ATP 합성하는 데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3학년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배운 단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문제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정리하시는 거 좀 들어주세요. 강의 듣기 전에 미리 풀어보면 더 좋겠죠.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 나의 예를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는 적응과 물질 대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보겠습니다. 강낭콩이 발화할 때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열이 발생한다. 이거 뭐죠? 세포호흡 과정이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마는 콧구멍의 윗부분이 위로 있어서 몸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었겠죠. 자신이 접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된 형태가 바로 이 형태일 것 같아요. 적응과 진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 가는 물질대사, 세포호흡은 물질대사 중에 큰 것을 작게 쪼개는 이화 과정에 속하죠. 기억은 맞아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걸 남겨야 되니까 기억 없는 거 2번, 4번은 고르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A, 강낭콩과 B, 하마는 세포로 구성된다. 두 개 다 생물인가요?
예, 그쵸. 니은도 맞습니다. 니은 없는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디귿.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이 가시 형태의 잎을 갖는 것은 나의 예에 해당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만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생물의 특성 중에 첫 번째는 물질 대사와 관련된 것이고, 나와 같은 경우에는 적응과 진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환경에 잘 적응한 예로 디귿도 정답이 됩니다. 그쵸?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활동이래요. 식물의 싹이 빛을 향해 구부러져 자라는 걸 관찰하고 싹의 밑부분에 빛의 방향을 감지하는 부위가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고 하면 이거 무슨 탐구죠? 가설이 나왔다는 거는 연역적 탐구입니다. 연역적 탐구랑 관련된 문제겠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죠. 암실에서 싹을 틔운 종의 식물 A와 B를 꺼내 B에만 덮개를 씌웠대요. 이게 뭐죠? 그럼 여기서 조작 변이는 덮개의 유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는 덮개를 씌우지 않고 B는 덮개를 씌웠으니까 덮개의 유무가 바로 이 사람이 해준 조작 변인입니다. 이때 A와 B의 측면에서 빛을 비추고 생장 과정을 관찰했다. 옳은 거 고르시래요. 연역적 탐구 과정이 사용돼 맞죠? 이때 아무런 조작도 해주지 않은 A는 대조군이 됩니다. 이에 비해 덮개를 씌워준 B는 실험군이 되겠죠. 그러면 2번 니은 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이 설정되었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덮개를 씌우는지 여부가 종속변인이 아니라 뭐가 되죠? 조작변인이죠. 종속변인은 뭐죠? 이 조작 변인 결과 식물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빛의 여부를 감지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 덮개 유무 결과가 나타난 결과가 바로 종속 변인이 되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 즉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엔 다음은 효모를 이용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증류수에 효모를 넣어 효모액을 만든대요. 그 다음에 발효관 1번, 2번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는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발효관 1번, 2번에서 차이점은 바로 포도당 용액이네요. 1번에는 포도당을 넣지 않았고 지금 2번에만 포도당을 넣었거든요. 즉 1번은 증류수가 들어가 있고 2번은 포도당이 들어가 있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작 변이는 포도당의 유무가 되겠네요. 이때 1번과 2번 모두 항온기에 넣고 각 발효관에서 10분 동안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지금 여기 효모 들어가 있잖아요. 효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죠? 알코올 발효를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알코올 발효 수업했던 것 같아요. 이거 발효에 대한 거예요. 발효 결과 보통 이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되면 이 포도당을 CO2로 분해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통 발효는 세포호흡과 똑같은데 산소가 결핍되었을 경우 이제 세포호흡이 아니라 발효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대신에 만들 수 있는 ATP의 수가 훨씬 작아진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이 기체는 바로 CO2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CO2가 즉 기억에 이산화탄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맞나요? 그쵸? 기억 고르셔야 됩니다. 니은 이때 이 알코올 발효는 세포호흡인데 이 세포호흡이 산소가 결핍됐을 당시에 일어나는 게 발효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다에서 측정한 기억의 부피는 즉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포호흡이 일어나려면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1번은 지금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소 없잖아요. 얘는 발효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2번에는 포도당을 넣어줬기 때문에 발효가 일어납니다. 발효 결과 발생하는 기체가 CO2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CO2는 2에서만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1에서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3번은 틀리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 오늘 여기까지 수업했고요. 올려드린 문제는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